엄마, 우리 장모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가셔서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도현아, 엄마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엄마, 장모님이 보증금 빌려주시고 이자도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 해드릴게. 역시 우리 엄마, 가신 김에 청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손걸레로요. 어머님, 어제 저희 엄마 밥 해주고 가셨다면서요? 용돈 조금 보냈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가사 도우미 일당보다 더 쳐드렸어요. 뭐라고? 너 이젠 아주 날 대놓고 가정부 취급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고, 10만 원 쥐어주고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돈 보내지도 마. 그날 결국 그 말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는 아들 며느리. 그걸 듣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아들.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박정예입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온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 하나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의 깊은 위로가 됩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제가 뜻밖의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진짜 반전이 찾아오게 된 그날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학교 급식조리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은퇴할 때까지 아이들 밥 챙겨주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평생 모은 돈으로 전셋방을 구했지만 세상이 제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세금을 지금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전세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아들 도연이의 장모 정숙자 씨였어요. 사돈,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야죠. 제가 보증금 좀 빌려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월세방에 겨우 들어갔지만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며 사돈에게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어느 날 아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엄마가 반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사돈에게 신세를 졌으니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 그래, 해드릴게.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절이 아닌 수락이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역시 우리 엄마, 내일 장모님 댁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사들고 사돈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 사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네,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사돈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사위가 엄마 음식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반찬을 아들이 칭찬했다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돈, 혹시 반찬 만들고 시간 되면 청소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로 몸을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사돈. 그럼 저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열쇠는 여기 놓고 갈 테니 다 하시면 그냥 문 잠그고 가세요. 사돈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라지 나물,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고등어 조림.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모두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내 모습이 우리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평생 남을 위해 살다 가셨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용돈 조금 보냈으니 약값에 쓰세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을 하고 받은 품삯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필요했기에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제 노년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더 많아졌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혹시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착한 건 며느리의 또 다른 부탁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려고 해요. 혹시 음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사돈의 생일은 온 가족이 챙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응, 도와줄게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돈 댁에 다녀온 후로 저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찬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반찬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그 집안일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날도 아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어제 허리를 다치셨대요. 오늘 좀 가서 반찬이랑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걸 아들은 잊은 걸까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이따 갈게. 집에 도착하자 안사돈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셨다기에 심각한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서자 쉽게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제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오늘 회사 조퇴하고 올 거라는데 그 전에 반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찬을 거의 다 만들 무렵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장모님 집 청소기 고장 났대요. 가신 김에 청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걸레로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찬과 빨래도 모자라 이제 손걸레질까지 하라고요. 그것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에게.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건 또 알았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돈 보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속으로만 삼키며 빨래를 돌리고 반찬을 마저 만들었습니다. 사돈, 혹시 청소도 해드려야 할까요?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사돈. 바쁘시면 그냥 가보셔도 돼요. 사돈의 말투는 미안하다는 듯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느낌이었죠. 손걸레로 거실부터 방까지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을 청소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본 잔액은 제가 빌린 보증금의 몇 배였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용돈 조금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또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이 제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약값과 월세를 내야 했기에 그 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사돈 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마치 안 이러셔도 되는데 라는 듯한 지연의 표정에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응, 어머님이 반찬 좀 해달라고 하셔서. 아이 참, 엄마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부탁드리면 어떡해? 내가 해도 되는데. 절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부엌으로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제가 회사 일찍 끝나서 엄마랑 같이 쇼핑하려고 했거든요. 반찬 괜찮으시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제 잘못이 된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허리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디스크가 많이 심해졌네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절대 허리를 굽히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에요. 케이크랑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도현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대. 이번엔 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이 우리 많이 도와주셨는데 생신인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면 어떡해요? 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보증금 이자도 안 받으시겠다는데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 그 말에 또다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또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빚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도권까지 모두 빚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날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도움을 주는 대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다행히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 가벼운 청소, 말벗 되어드리기가 주된 업무였죠.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자 담당자분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박정래님, 저희가 특별히 장복순 어르신을 연결해 드릴게요.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셔도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셔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 반찬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장복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정정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복순 어르신은 저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박정례입니다. 어르신. 정례 씨, 내 이름은 장복순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저는 복순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고 점차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정례 씨,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다고 했지? 잠시 망설였지만 어르신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급식조리사였어요. 30년 넘게 했죠. 그런데 허리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아니요. 사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방을 얻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떼먹고 연락 두절됐어요.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어르신은 제 말을 들으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드셨겠네. 네, 그래서 안싸돈한테 보증금을 빌려 월세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돈댁에서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돈댁에서 있었던 일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제가 느꼈던 서러움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르신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례 씨도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 나이에 자식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게 참 듣는 내가 다 속상하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약해서 그래요. 거절을 못해서. 정례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근데 그 아들은 어째 그리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날 이후로 복순 어르신과 저는 단순한 돌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도 점차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나도 젊을 때 힘들었어요. 39에 어렵게 임신했는데 유산되고 그 이후로는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어.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랬지. 특히 남편 떠나고 나서는 더 그랬어. 혼자 지내다 보면 말이야. 그냥 누가 밥은 먹었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저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돈댁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례 씨, 그렇게 참기만 하고 살 일은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듣고 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니까. 복순 어르신은 때때로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이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남편과의 추억,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을 들려주셨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례 씨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생각해보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도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였을 거예요. 어느새 다 커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난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게 부모 마음이겠지. 어르신은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여행 다녔던 때가 있었지. 내가 애 못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뭐라 안 했어. 우리 둘이 잘 살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그 말이 그 사람이 지금도 참 고맙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허리가 아플 때면 오히려 어르신이 저를 걱정해 주셨고 약 먹는 것까지 챙겨주셨죠. 정례 씨, 오늘은 내가 반찬 좀 해볼게.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요. 어르신, 제가 해야죠. 괜찮아요. 그 얼굴로 괜찮다는 소리를 해? 걱정 마, 나도 아직 안 늙었어. 그렇게 어르신은 종종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반면 사돈댁에서는 여전히 제게 일을 시켰고 아들 도연이는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어르신의 집에 갔더니 어르신이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어르신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혈압을 재봤는데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이 나이에 병원 가봐야 약만 더 먹는 거지. 그날은 어르신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래님, 장복순 어르신이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저는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으니 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지새우는 동안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도현아, 지금 병원이야.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위독하셔서. 아, 그러세요? 그럼 이따 연락 주세요. 장모님이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은 그저 장모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일주일 후 복순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작게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분과 제가 전부였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래 님이신가요? 저는 법무사 김동수라고 합니다. 장복순 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유언장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장복순 님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고 박정래 님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를 상속인으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동수 법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정래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장복순님의 유언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복순님은 본인의 모든 재산 중 일부를 박정래님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한테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요? 그러자 법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062조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따릅니다. 유언자는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든 유증할 수 있습니다. 장복순님께서는 생전에 정래님을 가족처럼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유언장에는 복순 어르신의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예금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제 앞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정래님에게 남기셨습니다. 법무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복순님께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래 씨에게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순 어르신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상황을 아셨고 제가 새 출발을 하길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복순 어르신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정래 씨, 늘 나한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이 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정래 씨 위에 잘 써줘요. 복순.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순 어르신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제는 제 삶을 되찾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르신에게 보답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복순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게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존감과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요. 예금 1억 7,500만 원을 받게 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질 않았거든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복순 어르신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복순 어르신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 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도 끝내 갖지 못했던 제 보금자리 말이에요. 법무사 김동수 씨의 도움을 받아 모든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한 동네의 전세로 작은 원룸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나머지 돈은 도수치료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돈에게 빌린 보증금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했고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보증금은 이자까지 모두 입금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는 전화로 새 주소만 알려주었습니다. 조용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사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새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냥 아는 분 도움으로 전세 자리가 나서. 도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세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요? 도연아, 내가 방문 요양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이 조금 도와주셨어. 그 말에 도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엄마, 제가 지금 새 집 구경 가도 될까요? 지연이도 같이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 부탁이나 하지 집에 놀러 오겠다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와도 좋아.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2시간 후 도연이와 지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제 새 집을 보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도배도 새로 싹 하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전세라니. 얼마짜리예요? 그 질문에 순간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모은 거랑 도움받은 걸로 겨우 들어왔어. 도연이가 주방과 방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집 전세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그냥 내가 돌봐드리던 어르신이 마지막에 조금 챙겨주셨어. 그 말에 도연이와 지연이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서로 눈길을 교환하더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요? 혹시 많이 챙겨주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이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어르신이 얼마나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걸 왜 묻니? 제 반문에 도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갑자기 전셋집을 구했으니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 내내 그들의 시선은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새 가구, 새 가전제품. 제가 살기에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그들 눈에는 큰 변화로 보였나 봅니다.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 도연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받은 돈으로 우리 장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요즘 카페가 잘 된다던데 엄마 음식 솜씨로 브런치 카페 같은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지연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할 수 있고 어머님도 허리 아프신데 앉아서 요리하는 거 조금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상황이 나아진 것을 보고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연이와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말이죠. 엄마, 저희가 알아봤는데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어요. 보증금이 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한테 받으신 돈, 어차피 원래 없던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사업해서 잘 되면 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고요. 원래 없던 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잘 활용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돈줄로만 보이는 건가요? 그동안 사돈댁에서 했던 일들, 제 허리 아픔을 참으며 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건가요? 지연아, 도현아,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든 그건 내 자유야. 그 어르신은 나에게 주신 거고 그건 내 돈이야.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하는 소리니? 내가 허리 아플 때 누가 나 걱정해줬어? 그 말에 도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빴잖아요. 그래, 바빴지. 근데 그동안 나는 네 장모님 집에서 식모 노릇했어? 내가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시키기만 했잖아.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용돈 하시라고 10만 원씩 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됐고, 긴 말 할 거 없다.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까 너희 둘 당장 나가. 도연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심했나 보네요.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도현아,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아들과 며느리.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가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는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복순 어르신께서도 생전에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유언장 작성은 간단합니다만 혹시 다른 준비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준비라뇨?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유언장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몰래 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제 돈을 노리는 그들의 말이 증거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 예상대로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이죠. 엄마, 우리가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어요. 보증금 8,500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우리가 다 할게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누른 상태였습니다. 왜 꼭 내 이름으로 해야 하니? 지연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도연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그 돈 어차피 어르신한테 그냥 받은 거잖아요. 원래 없던 돈인데 같이 써야지. 왜 혼자만 쓰려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복순 어르신과 얼마나 깊은 정을 나누었는지,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엄마는 마음이 아프구나. 그 어르신은 나에게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야. 내 자존심, 내 가치를 돌려주신 거야. 아이고,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심각해져요? 저희는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같이 잘 산다고?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엄마도 장모님한테 신세졌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린 거고. 도와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도현아, 너희는 내가 빚졌다는 걸 알고 내 약점을 이용했어? 그 말에 지연이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용돈도 매번 드렸고 명절 때 선물도 했는데 갑자기 돈 생겼다고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준 용돈? 그건 내가 너희 엄마 집에서 반찬하고 청소하고 빨래한 대가였어. 일당이었던 거야. 용돈이 아니라.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든데.
너희가 정말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엄마는 언제든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내 집 보증금 빼서 너희 사업에 쓰려는 건 안 돼. 지연이가 도연이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 세금 문제로 제 이름을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유언장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나 박정례는 나의 남은 재산을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사모님,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증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일을 제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복순 어르신이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용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계신 복순 어르신께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자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식모가 아닌 박정례라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제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70이 넘어 시작한 취미라지만 뭔가를 배운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설레는 일이더군요. 복지관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 즉 음식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 봉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어르신들 밥 챙겨드리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이라 그리 어렵지 않네요. 다른 봉사자분께 건넨 제 말에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례 씨는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어르신들이 정례 씨 계신 날이면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급식조리사로 일했던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연이와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돈 요구를 거절한 후로 그들도 저에게 반찬을 부탁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인지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혼자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도현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망했어요. 뭐라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혼하재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런 큰일을 겪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걸 지금 말해? 언제? 한 달 전이요. 엄마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요. 지연이는 제가 돈 다 잃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도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관계는 진심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빚도 있고 지금 갈 곳도 없고 조금만 빌려주시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무조건 도와주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현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제는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야 해.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나도 어려울 때 혼자 견뎌냈어. 네 나이 때는 너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지.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일했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 이번엔 정말 절박해서. 나도 절박했었어.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도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번엔 네 힘으로 일어서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이후 도연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오히려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연이는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거절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시작했죠. 택배 알바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가 장모님 댁에서 일하실 때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예상치 못한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연이가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도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었겠지. 그래도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그쪽 편에 서서 나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동안 참 많이 서운했어. 엄마가 네 입장 다 아는데 그럴수록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넌 모를 거야.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못한 거 다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현아, 엄마한테 돈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깨달은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작은 원룸 얻어서 살고 있는데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맛있는 것도 해줄게. 도연이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 배웠던 목공일이요. 아직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제 가게도 열 수 있겠죠?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것 없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진실된 느낌이었죠. 도연이가 돌아갈 시간, 현관에서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바랐던 것은 결국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말이에요. 이제 저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수채화도 배우고 가끔은 도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복순 어르신이 제게 남겨주신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비로소 박정예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갈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